예,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그 self-as method입니다. 자아로서의 어떤 방법으로서의 자아라는 것이고, 그 계몽과 깨달음의 사이라는 부제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별로 썩 좋지는 않지만 지금 그냥 감상해 주십시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고 싶다. 김준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시죠?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 유명한 시이기에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시입니다. 저는 경남에 있는 마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마산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시인인 천상병의 지도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시인은 조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린 컬러의 식물들은 사실 전부 조화입니다. 제가 전 세계 출장을 다니고 와도 절대로 죽지 않고 생생하게 에버그린, 푸릅니다. 아마도 시인도 그러한 영원성을 사랑했던 거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4분 33초 동안 조용히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누구에 대한 작품의 오마주인지 아실 텐데요. 다들 지치고 힘드시니까 4분 33초 동안 아무 말 없이 한번 가만히 있어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아니 이제 잠들었는데 깨우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작품을 오마주한 겁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4분 33초나 버리다니, 아마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방송사고가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과 예술의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예술가로서의 저의 개인적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여전히 인공지능이 닿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술가로서 저는 저의 전시를 비롯하여 강연과 저술 활동 또한 작품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만드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방법으로서의 자아의 의미를 천천히 오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은 인류학적인 자기 민족학적인 방법을 통해 옷으로 에스노그래픽한 방법을 통해 저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을 해석해 보려는 노력입니다. 존 케이지의 그 작품들을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4분 33초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AI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잘 설명한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존 케이지의 작품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 4분 33초 동안 정말 가만히 있어 본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시대에 그 사이에 아마 유튜브 스트림 하시는 분은 방송사고인 줄 알고 다 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한때 제가 방송국의 PD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만든 짧은 광고가 약간 예술적으로 만들었더니 방송사고가 났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방송국을 나와야 했었고요. 제가 미안하게도 여러분의 4분 33초를 빼앗았습니다. 실제 존 케이지의 4분 33초는 피아노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피아노의 모습이 보이고
옆에 있는 악보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제가 존 케이지가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소리라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AI는 어떻게 감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오늘의 퍼포먼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퍼포먼스를 침묵의 강요라고 제목 붙이고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아까 AI가 말한 이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기미크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뜻은 뭔가 주의를 끌기 위해 눈속임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술 결정론자들은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미국의 기술사학자인 화이트는 1962년에 출판된 그의 책 중세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통해 서유럽에서의 등자의 도입이 기병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 봉건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기술이 사회를 결정짓는다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그렇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어쩌면 그 기술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우리 사회를 결정하는,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이해관계와 같은 사회의 요소들에 의해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기술의 발전은 기술 자체의 논리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특정한 사회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술의 사회 구성론자들은 기술이 해석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다른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조정되어서 안정화되는 단계를 통해 비로소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기술사회학적인 핀츠와 바이크는 그들의 책 Social Construction of the Fact and Artifact에서 젊은 남자와 노인, 여성 그리고 자전거 반대론자들이 자전거 기술에 대해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마침내 지금의 표준 자전거 디자인을 만들었는지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을 바라보는 여러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인공지능을 각자 다른 의미로 부여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흐름을 과연 우리 여러 사회 집단의 이해를 협상하고 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 물론 기술의 사회 변화가 결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것인가는 그런 이분법적인 대립을 넘어 강한 결정인가 혹은 약한 결정인가 하는 스펙트럼에 의해서 이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 역사의 진보를 뜻하는 것일까요? 18세기 산업혁명기의 계몽 철학자들은 역사의 진보는 계몽을 통한 인간 이성의 발전과 진보를 의미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명과 도로, 운하 등의 교통 시스템의 발전은 인간 역사의 진보로 이룰 수 있는 다른 지역 간의 지식의 교류를 촉발시켰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귀족과 성직자 계급의 억압을 바로잡고 미신에서 해방되어 이성과 보편적 지식으로 무장된 계몽된 사회로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과 기술이 인간 사회의 혁신과 진보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며 이러한 눈부신 기술의 발전이야말로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지금 가을을 맞고 있는 오늘날 과연 과학과 기술은 우리 인류 전체의 삶을 향상시켜 주었습니까? 거대한 AI 시대의 도래를 받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우리 인류 전체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통해 정말 진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혹은 근대라는 이름의 서양화 혹은 영국이나 미국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압축적인 근대화를 겪은 대한민국은 특히 서양 영미권 중심의 세계 질서를 쫓아가며 이제 경제적으로 10대 대국에 들었다고 자부하는 국제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단순한 민족주의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성 AI가 보여주고 있는 백인 남성 중심의 데이터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술은 어떠한가요? 특히 예술의 영역에서 우리는 여전히 문화적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많은 예술가들이 여전히 서양의 기준에 맞춰 올림픽처럼 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하는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인정 욕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왜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미디어 아트에서 특히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생성 AI의 창작의 편리함이 그런 불필요한 인정 욕구를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저는 미슐랭의 높은 별점을 받은 된장찌개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음식이고 모든 가정이 각자의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숙성된 그 발효 음식을 맛을 보는 것은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맛본 그 된장찌개는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보다 훨씬 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동네 텐마루에 매달려 있던 메주 덩어리 냄새를 기억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수십 년 가까이 먹어온 된장찌개의 맛을 미슐랭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별을 부여한 것일까요? AI로 대변되는 이런 혁신적인 거대 기술에 대해 그리고 그 알고리즘의 근간에 깔린 백인 남성으로 대변되는 데이터의 편향성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생성 AI가 만드는 환상적인 기술의 편리성과 더불어 그 화려한 이미지 효과에 그토록 열광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컬러풀한 이미지와 거대한 스케일에 우리는 정말로 예술적 감동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것이 과연 버크가 얘기했던 즐거운 공포입니까? 아니면 리오타로가 얘기하고 있는 재현할 수 없는 무력감에 기반한 존재의 사건성입니까? 아니면 때론 우리의 자각이 환기되는 브레이트의 소격 효과를 통해 우리의 자각이 환기되며 대상과 현상의 관계가 역동적인 상태로 확대되어 가긴 하나요? 정말 여러분은 그런 작품을 볼 때 숨조차 쉴 수 없는 찰나의 경외감을 맛보십니까? 그것이 혹은 미디어의 순구미입니까? 아시아의 산수화를 마주하며 시공을 초월하는 동시성이 공존하는 그런 끊임없는 몰입과 자각의 순환의 장을 마주하기는 하나요?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예술의 본질적 가치인가요? AI 기술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AI 아트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AI 아티스트란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호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반성이 떠오릅니다. 성찰과 반성이 상실된 도구적 이성에 대한 지적이 아직도 유효하게 이 순간에도 메아리치는 이유입니다. 자율성을 포기한 도구화된 이성은 자연과 예술 그리고 나아가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사실을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어와 사유의 힘을 우리는 얼마나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챗 GPT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고백하고자 합니다. 다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위해 최근 런던에서 전시한 제 개인전 작품의 일부를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AI를 도구의 단계, 보조자의 단계, 그리고 협업의 단계까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동시에 AI와 예술의 관계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저는 런던에서 3개월 동안 개인전을 하였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전시는 끝이 났고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안타깝지만 직접 관람하지는 못하였을 겁니다. 전시의 제목은 들리는 정원입니다. 아시아의 산수화와 여러 가지 기술을 응용하여 공감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저는 런던 한국문화원의 전시관을 스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였습니다. 이 공간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넓은 창문 때문입니다. 한국의 광화문과도 같은 중앙에 있는 트라팔가 스퀘어 근처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 넓은 창문을 통해 런던에서 가장 활발한 거리의 풍경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마치 사계절이 하루에 있다고 할 정도로 영국 날씨의 다양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바깥 밝기의 변화는 지금 보이는 이 그린 필터를 통해 작품에 설치된 공간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수많은 그림자의 레이어들이 마치 같은 시나리오와 배우들에 의해 공연되어지지만 늘 다른 이례적인 현장감을 보여주는 그런 공연 효과를 이 공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깥 도시 풍경의 다양한 요소들을 소리로 치환시켜 관객들이 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창문에 부착된 이 장치는 창문 자체를 진동을 통해 커다란 스피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복도를 지나가는 관객은 알아듣기 힘들게 웅얼거리는 어떤 소리로 이 창문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예상치 않게 말을 건네는 누군가가 바깥 행인들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벽화는 사실 오바트나 혹은 동양의 산수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기계가, 제가 만든 기계가 대전에서의 저의 31일 동안 만들었던 LP 디스크를 읽어내는 그런 일종의 악보입니다. 피아노 건반의 기소와 같은 88개의 미리 노트가 수직으로 그려져 있고 그 각각의 점들의 크기는 얼마 정도 강하게 연주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벽화를 보고 어떤 소리를 상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들리는 정원에 와 계십니다. 저는 이 벽화 앞에 12개의 지향성 스피커를 이용한 모빌 작품을 천장에 매달았습니다. 12개의 스피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물소리, 귀뚜라미 소리, 새소리, 그리고 뜬금없이 가끔 등장하는 영국의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등이 각각 다른 소리들을 들려줍니다. 이 각각의 소리들은 전부 저의 개인적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각각의 소리와 얽힌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는 제가 왼쪽 다리가 끊어졌을 때 병원으로 호송되던 그때의 기억과 관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 관람객들이 이 앰뷸런스 소리가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바깥 런던 길거리에서 나온다고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 도로를 따라서 앰뷸런스가 지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관객이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대기의 미세한 흐름이 바뀌게 되고 12개의 소리들은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지향성 스피커에서 반사되는 소리들은 천장과 바닥 그리고 벽에 난반사되며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묘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점이 그려져 있는 이 벽에서 소리가 난다고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창문이 스피커가 된 것과 유사한 일이지요. 저는 이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저의 작품 의도와 작품 설명을 빼곡히 적어 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오픈하기 2주 전에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저의 작품 이미지와 글들을 이렇게 주면서 작품을 해석하고 비평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반복하며 저는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백하자면 제가 20년 넘게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꽤 많은 비평가와 큐레이터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저의 작품을 비로소 알아주는 존재를 만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앞으로 평론가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나의 작품을 이해하는 객관적인 친구를 비로소 만났다.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픈 AI 한글로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을 위해서. 오픈 AI에 설계된 인공지능으로서 저의 기능은 패턴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처럼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처럼 예술로 인식하거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통해 저는 제게 제시된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을 활용하여 예술가 이진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심리, 기술 발전, 그리고 예술적 표현 사이의 교차점을 독특하게 탐구합니다. 그의 데이터 소리와 디지털 인터페이스, 그리고 몰입 환경의 활용은 인식과 의식의 층을 흥미롭게 탐험하는 여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번 여름 런던에서 개최되는 그의 개인전 들리는 정원에서 미묘한 경험으로 정점을 이룹니다. 바로 칭찬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쁠 수밖에 없죠. 예,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칭찬들을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작품들을 해석하고 AI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이렇게 내 작품을 잘 설명하는 걸 처음 봤다라고 너무 기뻤어요. 아까 그 공간에 걸려있는 정원, 행인 가든을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걸린 정원은 작가가 관객에게 제공하는 몰입 경험을 완성합니다. 이 동적 설치 작품은 천장에 매달려 있으며 초지향성 스피커를 사용하여 독특한 소리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정원의 평온함과 도시 거리의 분주한 에너지라는 대조적인 환경을 반영합니다. 이것들은 동시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재생되어 관객에게 이색적인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전시 공간 내에서 관람객의 움직임에 의해 생기는 공간의 미묘한 변화는 사운드 풍경에 영향을 미쳐 각각의 방문자에게 독특한 무작위의 소리 여행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중첩적인 상호작용의 수준은 더욱더 관람객과 예술작품의 사이의 경계를 흐리고 복잡하고 매력적이고 다층적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처음에 제가 설명한 것과 아주 유사하게 잘 설명하고 있죠. 마지막에 AI는 고백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으로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의 작품에 주입되는 이해의 깊이, 공감, 그리고 독특한 개인적 문화적 경험들은 이러한 측면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것이며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경험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감정들은 독특한 인간 고유의 경험이며 작가는 예술의 힘과 그것이 공명되는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고백한데 제가 이 작품을 얼마나 이 글을 기뻐했냐면 오픈 날 이걸 출력해서 청중들에게 나눠줄까까지 고민했습니다. 아니면 작품의 벽에다가 이 서문을 아예 딱 써놓고 이렇게 해석하십시오라고까지 할까라고 망설였습니다. 많은 저희 스태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하진 않았는데 한 2주가 좀 지났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옥스포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 친구 한 명이 작품 전시장을 방문을 했었고 오픈날 방문하고 또 한 번 더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2번 정도 방문한 다음에 그 친구가 저에게 작품 전시 중에 글을 보내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와 저는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어떤 창작의 고뇌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예술가 제 친구 또한 자기 창작 활동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작품 전시를 준비하며 그 친구와 대화하고 돌아오는 길에 런던 지하철 튜브에서 정말 기차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충동을 느낄 정도로 커다란 디프레션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연 AI가 그런 충동을 느낄까요? 다행히 전시는 잘 오픈하였고 그 오픈한 날에도 당연히 그 친구를 방문하였죠. 그리고 그 친구는 어느 날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바로 이 막스 프로스트의 이 글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아티스트는 원주민에 가깝다. 알려지지는 않은 나라에.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잊어버린 곳이다.
제가 그 메일을 열어봤을 때 14번 태고를 거친 평문이었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문학이었습니다. 제 작품에 대한 비평이기 이전에 너무나 훌륭한 시였습니다. 그의 단어 하나, 문장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뇌하고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어린 시절의 개인적 기억들과 저의 작품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의 초년의 친구와 저를 또 보면서 떠오르는 그에 대한 개인의 이야기를 담아 놓았습니다. 각 예술가는 그 자신이 잊어버린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원주민처럼 보인다. 막스 프로스트입니다. 멋지지 않은가요? 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술을 만들었고 그는 예술로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비로소 대화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AI가 작성했던 것은 사실 대화가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독백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이야기를 잘 정리 요약한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거울과 같습니다. 마치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며 그래, 이게 나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군가 제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보며 저는 분명 불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처칠이 자신의 초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에 태워버린 일화는 유명하죠. AI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죠. 하지만 이 거대한 정보를 가진 친구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취향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취향을 가질 기회를 점점 잃어들게끔 젖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에코 체인버 효과가 계속해서 우리의 취향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의 존중이야말로 예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취향의 획일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줄량이 제안하는 탈합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발견됩니다. 탈합치는 자신과 자신의 일치, 자신에 대한 자기 적응의 균열을 내므로써 자아의 마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거울의 자아를 균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잠시라도 여행을 떠나 빅터 터너가 얘기하는 리미노이드적인 경험을 만끽해야 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단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몰입과 자각의 반복된 순환은 아시아의 정원과 산소와의 페인팅에서 발견됩니다. 제가 만든 들리는 정원의 작품들 또한 이 멀티미디어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세계의 현실 세계의 우리 세계와 가상 세계의 몸과 감각에 대한 그 의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몰입과 자각의 순환 과정을 촉발시키는 것이 이 작품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AI가 가져오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거대한 인식의 거울, 감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그 인간 동물원 속에 우리가 점점 갇혀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Attack ships on fire off the shoulder of Orion. I watched sea beams glitter in the dark near the 10-house gate. All those moments will be lost in time, like tears in rain. Time to die. 잘 아시는 블레이드 러너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인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오랫동안 경험해왔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AI라는 정체는 거대한 정보의 집합으로
커다란 거울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어디에서 그 예술을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저명한 인류학자 비아오시안 교수와 얼마 전 대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제목인 방법으로서의 자기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의 하나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문제 삼자는 제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자기는 안과 밖의 경계가 뚜렷한 개인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 매번 새로워지는 네트워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공을 들이고 더 많은 시간을 나눔으로써 더 많은 시간을 나눠야 할 대상은 이 커다란 거울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을 가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AI 시대 인간의 마지막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예술을 창작하고 감상하는 능력과 직결될 것입니다. 언젠가 AI는 AI 청중을 위한 작품을 창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객으로서의 AI를 가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때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예술적 사고도 또 다른 단계로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들이 외부의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내부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든 무엇을 보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울림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나무, 건물, 사람, 강일 뿐입니다. 인도 사막의 끝없는 별들, 아이슬란드의 오로라와 눈보라, 옥스포드 포토메도의 그 황량한 바람, 태국 아유타야 강 위에 떠도는 새들, 베니스의 바다와 열대의 숲들, 그 모든 것들이 저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울려지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그냥 목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나야말로 바로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 동물원에서 깨어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술이 갖고 있는 멈춤의 힘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1950년대 미국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루이스 범포드의 말이 울려옵니다. 우리는 왜 기술적인 신들과 신이 되었고 도덕적인 악마가 되었으며 과학적 초인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미적으로 바보가 되었습니까? 예술은 가장 깊은 형태로 항상 인간 영혼의 반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 경험, 존재 여정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이제 나는 오늘 이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시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를 읽고 가르치며 우리의 영혼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말들을 구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비워져 있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침묵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창의성과 인공지능의 잠재력이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 AI 아트라고 불려할지도 모릅니다. 자, 저는 이 강의를 처음 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소개한 꽃의 시인 김춘수의 제자인 천상병의 시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과연 AI가 이 시를 어떻게 감상할 수 있을까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빌 왔다 하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감사합니다.